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1번 한번 볼까요? 행정의 연구. 요 이제 우드로 윌슨의 이제 저작이죠. 자, 여기서는요,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 미국의 독창적 행정 이론 개발을 역설했다. 이거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이 윌슨 배보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윌슨 배보주의. 왜냐면, 윌슨이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차용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의 당시에 미국이 유럽 역사랑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본 거예요. 저 윌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도 했고 민주화도 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도 했는데 이 관료제화를 못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관료 조직을 먼저 갖춰놓은 상태에서 유럽은 그런 상태에서 산업화도 이루어지고 민주화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미국은 그것이 완전 거꾸로거든요. 민주화가 제일 먼저 느닷없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유럽을 못 따라갈까? 이렇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관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 이것이 윌슨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버의 관료제를 그대로 차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창적 이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단지 유럽에 있는 이론을 가져다가 미국에도 적용하자!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 답이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진원지가 되는 정치를 행정으로부터 격리하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었죠. 여기가 이제 정치행정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반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문제풀이는 계속 반복이에요. 뭐 아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어렴풋이 알았던 게 확 알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까먹을 뻔했던 거 다시 되살려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별건 없지만,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론론이죠? 이론론. 여기 통치기능론은, 이원론이죠. 이원론이죠? 이원론이고 여기가 일원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 이원론. 여기는 이제 새 일원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MP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탈정치화예요. 탈정치화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사실상 이원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재정치화가 돼요. 재정치화가 되기 때문에 이론론 쪽으로 좀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거꾸로 정치 행정과 관련된 것을 반대로 보면 여기 이제 공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에 관련된 관계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반대로만 보면 됩니다. 이론론, 이원론, 새 이론론, 여기가 새 이원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더 쓰진 않겠습니다. 뭐 용어를 따로 이렇게 그냥 딱 표현해 버리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쓸까? 맥락이 있으니까 여기 1원론, 2원론 그냥 이렇게 쓸까요? 2원론. 근데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해. 왜냐면 이게 이제 오면 올수록요 다 섞여요. 사실은 다 섞이는 거라 딱 잘라 구분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는 게 딱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거를요 너무 기계적으로 딱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그 뉘앙스나 방향성 같은 것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저거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였고요. 펜들턴법이 있죠. 이게 인상정론 가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내용인데 요 관료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 윌슨의 주장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역관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관제는 1882년도에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역관운동에 실패하고 대통령 암살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 역관제 반대 운동이 아주 커져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서도 관료제 도입을 주창하고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고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론론이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63번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윌슨이 1880년 정치와 행정이라는
논문 이랬는데 논문에서 정치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의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요 60년대 후반 미국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대두됐고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일단은 요거는 요 흐름 속에서 보면은 신행정론이에요. 신행정론은 요게 이제 한계가 있다면은 신행정론의 한계는 미국 내 문제에만 집중한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행정학이란 이런 거, 행정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미국 내 사회 문제 해결하자. 그냥 오로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죠. 2번 맞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는 이쪽까지 넘어와야 되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요 안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공선택론이 있잖아요. 맞죠? 공공선택론 등등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공공선택론에서 대표적인 학자, 행정학 쪽에 영향을 미친 학자는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 빈센트 오스트롬이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강조했던 게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관료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관료제 필요 없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잖아요. 얘도 관료제 비판이에요. 공공선택론이. 얘도 관료제 비판이거든요. 어떤 게 더 세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가 더 세냐? 얘는 완전 경제학의 베이스를 가지고서요. 얘는 관료제 자체를 부정해요. 근데 얘는 관료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NPM은. 부정하진 않는데 제발 좀 민간 기업처럼 좀 잘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민간 기업 하듯이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의 관점. 되나요? 네, 그런 식의 관점이고 얘는 뭐라고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파생된 공공선택론은요. 좀 잘하면 안 되나? 이 수준이 아니고요. 관료제는 병폐야, 병폐. 그러니까 윌슨 베버주의는 이제 파산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와 중첩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에 기반한 행정의 미래를 제시한 학자 오스트롬이고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 후드라는 사람은 많이는 안 들어보셨을 텐데 후드라는 학자도 있고요. 오스본, 게블러, 플래스트릭 뭐 이런 학자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스본, 게블러, 오스본, 플래스트릭 이 연구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오스본, 게블러는 요거 정부 재창조론 요거 얘기하면서 그죠?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우리 10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거 했었고 오스본이 또 플래스트릭이라는 학자랑은요. OC 전략이라 그래서 5개 C로 시작하는 5개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이름하야 추방 관료제예요. 관료제를 추방하자. 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후드 같은 학자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나가 볼까요? 이제 됐죠? 1번이 답이었고요. 쭉 지나가서 66번에 오면 귤릭이 나와요. 귤릭도 이 행정관리론 쪽에서의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드로 윌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보면 화이트 같은 학자, 그죠? 화이트 같은 학자, 어윅, 이런 학자, 그 다음에 윌로비 같은 학자, 귤릭 같은 학자, 이런 학자들이 다 여기 초기 행정학, 요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귤릭 같은 경우에 경영학에 좀 가깝죠, 사실은. 이 귤릭, 이때는 막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영학적인 것도 다 행정학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섞었으니까 그런데, 이 귤릭이 강조했던 게, 포스트 코브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코브 기억나요? 귤릭의 포스트 코브. 그래가지고, 참고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귤릭이 요 논문집을 발표했잖아요. 어윅하고. 거기 안에서 보면은요. 귤릭이 제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이 포스트 코브에 관련된 겁니다. 포스트 코브 이렇게 쓰는 거죠. 포스트 코브 앞글자를 따서 다 쓴 건데요.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지휘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 갖추고 예산 주고 이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순서로 일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런 순서대로.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게 이제 CO예요. 여기가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코디네이팅입니다. 코디네이팅. 코디네이팅.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협동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조정입니다. 조정. 그래서 그거 교묘하게 한자를 섞어가지고 옛날 기출이에요. 교묘하게 한자를 섞어갖고 이렇게 한자를 했나죠. 교묘하게 영어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CO 요거 똑같이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럴싸하게 만들어냈는데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관계론이 나왔는데요. 행정관리론에서는 크게 이제 세 덩이가 있잖아요. 여기의 특징이 정책적 이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이 여기에 이제 기반을 하죠. 그런데 이 과학적 관리론은 뭐로 연결됐냐면은 이것이 인간관계론으로 연결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립이 되는 형태처럼 이렇게 갔죠. 그죠? 대립이 되는 형태? 완전 대립은 아니에요. 저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저 둘 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능률성을 달성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시켜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론은 또 이렇게 해서 통치 기능론에도 영향을 또 이렇게 미치게 됐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과학적 관리론 그럼 뭐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제 테일러죠. 테일러. 경영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진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의 연구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론 요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메이오가 인간관계론을 이제 주창을 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좀 대비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의 기계적 능률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 능률을 강조합니다. 분업화를 통해서 기계적 능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화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가 뭐 전문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전문화한다는 얘기는 분업화입니다. 다른 말로 분업화. 그래서 뭐 하나만 탁 그것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분업화. 뭐 한 가지만 탁 하게끔. 오늘날의 흐름하고 좀 달라요. 워낙 분업화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단점도 도드라졌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분업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죠. 4차 산업혁명 지겨워 이제 이 얘기도.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아예 대놓고 우리 이번 시험에서 또 문제 출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긴 아셔야 돼. 앞으로 이제 도래할 세상을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융합이거든요. 이제는 전문화가 아니라요. 분업화가 아니라 과정들 간의 이 융합. 단순 통합도 아니에요. 그 융합이라서 각각의 어떤 과정들의 특징들을 결합해서 제3의 어떤 길을 모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근데 과거에는 한동안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분업화가 화두예요. 분업화. 그게 화두입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말고 그럼 2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게 분업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증기기관 발명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컨베이어 벨트 한 거고, 3차 산업혁명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거라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때 이제 그때부터 분업화가 이제 대세가 됐죠. 분업을 쫙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걸 다른 말로 전문화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간은 하나의 부품처럼 고일만 하기 때문에 비인간화 이런 게 또 오게 되고,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업무는 체계적으로 돌아가서 시스템이 갖춰진 거라서 굉장히 능률적이다. 기계적 능률이다. 기계와 같은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나의 부품처럼 작동하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능률성을 달성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인간관계론. 자, 그래서 보면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사회적 규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번이 답이죠. 2번이 뭐 쉽게 답이 됐고요. 비경제적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비공식 집단 중심의 사기 형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론 때는 관료제, 오로지 관료제를 중심으로 했다면, 처음에 시작이 그랬다면 여기서는 이제 비공식 집단, 인간관계 중심의 비공식 집단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리고 됐죠? 넘어갈까요? 67번까지 했고, 68번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 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봤었잖아요. 행정관리론은 여기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인데, 능률성 안에서도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은요,
사회적 능률성입니다.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요.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기능론 때는 민주성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행정 형태로는 뭐였죠? 합리성 정도를 얘기했어요. 합리성. 문제 해결을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합리성이었고, 실행정론이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하죠. 이거는 형평성. 꼭 요거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했다. NPM 시대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능률성도 있고요, 효과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생산성 뭐 이런 표현을 또 써요. 그죠? 생산성 같은 거. 그래서 요 안에서는요, 생산성 안에서는 능률성도 있고 플러스 효과성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측면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뉴 거버넌스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들 중에서는 발전행정론에서 여기서 효과성을 강조했었다. 이런 게 가끔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행정가치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연결해서 또 보셔야 돼요. 됐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행태주의.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 실질적 처방을 강조했다. 이거 뭐 쉽게 또 답이 2번이 되었습니다. 실질적 처방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실행정론이죠. 그죠? 과학적인 연구를 한 것이 행정행태론이고 비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또 과학적 연구다 그러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행정행태론, 그리고 생태론, 비교행정론, 체제이론,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묶어보면 얘네들은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맞아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봐둬야 됩니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됐죠? 그러니까 그냥 당위적인 주장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분석하고 이거 구조를 파헤치고 이렇게 한 분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환경의 영향 같은 거를 막 끌어들였다든가, 그죠? 엔트로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러면 한 저 4가지 정도 신행정론을 이 포함한 거 아닙니다. 알죠? 네, 오해. 밑줄을 걷으니까 뭐 알겠죠? 그죠? 예, 실행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게 동그라미 잘못 들어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 4개, 밑줄 긋은 거. 예,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됐고, 호손 실험에서는 비공식 집단의 역할에 주목했다. 뭐 더 반복된 얘기네요. 윌슨은 정책적 이원론이다. 맞는 얘기고요. 답은 2번이었고요. 69번은 행태론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태론, 구체적으로 좀 잘 알아야 돼요, 특징을. 종합학문적이었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합리성이라는 가치도 얘기했잖아요. 즉 행정관료들이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정관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를 패턴화해서 본 거잖아요. 이 행정행태론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야, 관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법칙, 패턴화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했던 학문이 행태론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학문적인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때요, 특정 학문적인 경향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는 온갖 수단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 문제 해결에 행정학이 기여해야 한다. 이게 신행정론이죠. 그런데 행정행태론은요, 학문이 거기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학문은 있는 현상만 보면 되는 거고, 그걸 들여다보는 대상이 관료들인데, 관료들을 보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학문적인 어떤 경향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들을 다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거를 들여다보는 게 행정학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동원하는 여러 심리학적인 아니면 경제학적인, 정치학적인 이런 분석 도구들도 행정학은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학문적 성격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행태 규칙성을 가정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렇죠.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행위가 아니라 집합적인 차원에서의 행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행위와 행태는 다른 개념이죠.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영어로 하면은 그 개인의 행동은 액션이고요. 개인의 행동 행위는 액션이고 행태를 behavior라고 합니다. behavior.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집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규칙성이 나름 있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학적인 연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3번 인간 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면적인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이거는 주관적 해석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배제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조금 깊게 들어가서 물어본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행정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건 가능해. 예?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자가 주관적인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걸 막 판단 내리고 이런 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고 좀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학문 요거 하나 두 개 보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저 사이먼은 평생을 걸고 행정 행태론만 연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당연히 그만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간 겉핥기긴 한데요. 어떤 이론들은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애를 먹을 텐데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구 대상 위에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그게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죠. 과학적 연구는요, 특수한 상황에 기대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그래요.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는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가우스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했어요. 가우스는 이쪽 이제 생태론의 연구자잖아요. 그죠? 생태론의 연구자고 여기 이제 생태론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학자로 여기 가우스하고 리그스가 있습니다. 가우스하고 그 다음에 리그스가 있죠. 그죠? 리그스가 있는데 가우스다 그랬을 때는 제인주장 3을욕이 있었어요. 제인주장 3을욕 그 미국의 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 이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요 국민이 나왔어요. people이 나왔습니다. people이 나왔고 그 주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있고요. 대화는 없어요. 이런 건 없고요. 재난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요거 재난 영향을 주죠. 그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닙니까? 일본은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가 굉장히 철저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내진 설계를 안 한 건물은 못 짓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했다가 사고 나고 사람들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물이니까 개인적 성향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성, 뭐 성향 이런 거, 경향성 그리고요 주가 이게 주민 같은 건데요. 아까 국민 뭐 이렇게도 표현됐는데 주민 이제 그 집단적인 상황으로서의 이제 사람들 이런 겁니다. 이건 좀 개별적인 어떤 개성적인 차원이라면 이거는 좀 이제 집단적으로 거기에 근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장소, 그 지역적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과 물리적 기술, 그리고 욕구,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71번이 바로 리그스죠. 리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화사회하고 융합사회라는 걸 비교를 합니다. 융합사회가 기존의 농경사회,
분화사회가 이제, 아니,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분업화, 전문화되는, 이 산업화 사회를, 여기를 이제 분화사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융합사회와 분화사회를 구분해가지고 둘을 대비시켜서 들여다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이제 프리즘 사회라고 하는 거. 개도국, 발전도상국 단계. 여기를 하나를 딱 끼워 넣는 것이죠. 그죠? 개도국 그러면 어느 나라 정도 개도국일까? 베트남 이런 나라. 그죠? 태국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면 이제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죠. 아예 가난한 건 아니고. 그죠? 어느 만큼은 좀 이제 딛고 일어섰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는 아직은 아닌 뭐 그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농경사회로부터는 좀 벗어난 것 같고 벗어나긴 했지만은 선진국스럽진 않고 뭐 이런 정도. 중국도 사실은 어쩌면 그런 정도가 되죠. 근데 중국은 워낙 몸집이 크니까 중국,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GDP 규모로 보면 뭐 중국은 세계 2등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가 세계 5등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인구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 있는 것이지 그걸 1인당으로 나눠보면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도국 정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프리즘적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요. 프리즘 모형을 떠올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 융합사회와 분화사회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둘이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적인 거? 이런 거는 쉽게 안 바뀝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문화적인 거는. 문화적인 거는요, 바뀌려면은 세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사회도 봐봐요. 선거가 다가왔지만 지역주의에 대한 고민이 옛날 같진 않죠. 세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대가.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싸워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자기의 근거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매우 강했거든요. 농경사회였으니까. 지금의 노인 세대는 농경사회 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이 다 도시 지역에서 많이 태어났는데 도시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고향에 대한. 왜냐면 도시에서 생활해보면 지금 뭐 지역 공동체에서 뭐 사람들 뭐 교류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뭐 우리 동네 출신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우리 동네 출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지역주의가. 우리 동네 출신이 뭐가 있어, 그게. 다 타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냥 이 세대가 커서 기성세대가 되니까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역주의 그런 게 원래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에? 그런데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랬는데 그걸 정치권이 이제 조장한 거죠. 조장해가지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본 세력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아무튼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당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민주주의를 망치는 일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지만 안 돼. 알지만 잘 안 돼. 야, 안 바뀌어, 사람들이. 그런 거. 네, 그래서 프리즘 사회의 특징은 문화적으로는 융합사회예요, 거의. 근데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간다는 측면,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화사의 특징이 좀 스며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프리즘 사회는. 자, 볼까요? 고도의 이지론합성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 형식주의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형식주의. 실용적이지 못하고요. 대의명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거죠. 원래 이렇게 지켜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유도 타당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 여기에 얽매이면은 그게 이제 형식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요식 같은 거 따지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이런 거 보면 돼. 격식 차리는 거. 격식인데 이런 거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공직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의전. 골 때린 겁니다. 이 의전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국민이 위 아니야, 원래? 그런데 여기에 의전 서열 같은 걸 딱 정해놓고요. 그 의전대로 자리 배치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군대에 가보면 그 있죠. 별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그 나올 때
나팔 소리 같은 거 이거 해주거든요. 의정곡이 있어. 근데 그거를 별자리 숫자에 따라서 횟수를 반복한다. 예? 그걸 안 지키면은 내 권위가 손상됐다라고 생각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자리 배치를 했는데, 제가 나보다 밑인데, 제가 나보다 상석에 있네. 이런 거 용납이 안 돼요. 그 의전 담당하는 공무원은요, 그거 신경 잘 쓰셔야 돼. 큰일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되게 웃기잖아. 이런 게 형식주의예요. 근데 아예 국가의 어떤 이 시스템이 형식에서 완전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형식주의가 얽매여져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융합사회이거나 아니면은 프리즘 사회 정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예요, 아무튼. 고도의 분화성은 아니죠, 아직은. 고도의 분화, 고도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분화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생겼겠지만은, 이것이 고도의 분화성이면은 이거는 이제 분화사회로 갔어야 되고요. 다규범성. 규범이 여러 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규범도 있고, 새로운 규범도 있고,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아노미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사회 변동이 있을 때는 아노미적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죠. 들어보신 적 있죠? 아노미. 규범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말이 아니라서 그게 어원으로 보면 아가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노미가 규범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규범이 없다라고 느끼냐면 다규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규범도 있고 새로운 규범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준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따르자니 그렇고 새로운 규범은 이거 해도 되나 싶고 그럴 때가 아노미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는 다규범성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72번으로 가봅니다.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주의는 형태 규칙성 및 인간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 중립성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가 틀렸구만요. 예, 다 맞는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면 안 되고 가치와 사실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가치의 문제는 배제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는 연구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나? 그 말씀 드렸었죠. 제가 역사학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 역사학에 비유해서 크로치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랑케. 안 했나? 했잖아, 한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철저히 있었던 사실만 보자. 랑케야, 랑케. 랑케의 입장이에요. 있었던 일만 봐야 돼. 학자가 왜 더 이상 넘어가? 사실만 규명하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를 접목하려고 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줘야 돼요. 구분해 줘야 되고요.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의 변화가 생기거나 이제 새로운 이일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 아닙니까? 엔트로피. 외부에서 이 지금의 균형을 흔드는 새로운 힘이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봤죠? 엔트로피라고 봤는데 다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화지향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입니까? 시스템은 현상유지예요. 시스템은 아니 변화지향적이면 시스템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고정된 게 없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시스템이 됩니까? 시스템은 현상유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이잖아요. 체제 이론이. 근데 다만 개방체제다. 그러면은 외부 환경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지금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어. 바깥에서 흔들어. 흔드는데 얘는 시스템은 어때요? 이게 너무 많은 흔들림이 있으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을 좀 해. 외부의 요소가 다 진입하지 못하도록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죠. 게이트키퍼. 체제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의제화되는 거, 의제화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받아들인 다음에도 그것이 시스템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서서히 녹아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를 우리가 부의 엔트로피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작용이 있었을 때 그 몇 개 선별해서 받아는 들이지만 요것이 스며들 수 있게끔 부의 엔트로피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태적 균형 이론인 거죠. 그래가지고 흔들림 없이 편안한 정태적 균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기능이에요. 이 시스템 그럼 보수적인 느낌을 딱 받으셔야지 환경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진보적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시스템은 현상 유지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다 보수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몇몇 그 우리나라에도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민주당은요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서 소극적인 변화 이런 걸 추구하는 정도의 진보. 그러니까 진짜 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옹호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성정당 양대 정당은 다 똑같은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시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시스템적인 거 안에서 보면은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시스템 흔들지 않는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 주자면 민주당 정도면 그거를 시스템 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흡수해서 가는 형태고 국민의힘 같으면은 그 변화 거기도 뭐 완전 많이 다르진 않지만 안정성에 보다 더 큰 방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더 견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랄까? 뭐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관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성정당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미국으로 보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각각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시스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그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여. 뭐 정책을 얘기하면 지금도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 발표하는데 이쪽에서 뭐 발표하면 저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공약만 놓고 보면 그래. 그건 이제 나중에 실천하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공약은 다 상대편이 말하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얘기하고 근데 너무 급진적인 거는 서로 좀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죠. 이 체제 이론 설명하면서 그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런 식의 비유를 한번 해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볼까요? 생태론은 가우스와 리그스 등이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행정의 보편적인 이론보다는 중범 이론을 구축에 자극을 줬다. 이거 좀 어렵네, 그죠? 무슨 말이야? 그럴 텐데 중범 이론은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헤디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냐면 여기 비교행정론이야. 비교행정론은 헤디. 자, 이제 비교행정론은요 어떤 거예요? 이게 미국이 그랬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국가가 이제 될 기회를 얻었고 실제로 1등 국가로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런 1등 국가가 되려면 잘 보여야 돼. 우리도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만 생각해서 기성세대는요. 외교를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다가 원조해주고 돈 쓰고 이런 거 되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외국에다 그래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국제사회에서 힘을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은요, 후하게 뭘 해야 돼.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짓을 쭉 한 거예요. 전 세계 다 자기 편을 만들어야지 공산주의 팽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땐 소련하고 경쟁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기려면은 돈도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조죠, 원조. 우리도 그 혜택을 받던 대표적인 국가고 그 원조를 해주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원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국가마다 다 다르더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미국이 견인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다 비슷하거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성장 개발을 하라는 거잖아. 돈을 주면서. 근데 왜 어디는 성공, 어디는 실패하지? 왜 그러지? 라고 연구하면서 이 차이를 이제 찾아낸 것이고요. 그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학의 보편성을 추구했던 게 비교행정론이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게 비교행정론인데 그런데 이 비교행정론 연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각 나라마다 진짜 다 다르잖아요.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도입한 게 중범위 이론이에요. 헤디 같은 학자가 중범위 이론 묶는 거지 이렇게. 이거 유형별로 니네는 유형 A, 니네는 유형 B 이렇게 묶는 거지. 그걸 중범위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편의성을 좀 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생태론이 비교행정론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가우스는 별로 그렇게까지 연구를 확장시키지는 않았더라도 리그스 같은 학자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환경의 영향으로 각 국가의 어떤 행정도 다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 여기서 이제 그거를 묶어서 지금 뭐 중범위 이론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 구축을 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맥락이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구제도주의가 행태주의한테 까였는데 행태주의에 동의를 못 하겠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행태주의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행정인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걸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그거를 법칙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바꾸면 사람들 행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면 사람들 행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행동은 달라져요. 중요한 건요. 그래서 처벌과 인센티브.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의 행동은 자기네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흔들려면은 인센티브 구조를 바꾼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분명히 제도로도 영향을 사람들한테 미치는데 사람들의 행동과 행태에는 제도의 영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여기는. 그 관찰만 하니까.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행동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잖아. 자꾸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니 과거의 구제도주의는 너무 협소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식적인 법령과 그 다음에 조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기구, 통치기구 이런 것만 제도라고 놓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제도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비공식적 영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제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신제도주의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생변수로 다뤄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행정환경은 구제도주의에서는 신경 안 썼던 거잖아요. 구제도주의에서는 그냥 공식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법령과 통치기구 요것만 봤는데 그거 말고 이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겁니다. 됐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75번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요거 한번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보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다 그랬는데 신행정학이면은 정치행정 이론론 아니겠습니까? 새 이론론, 그죠? 당연히 여기는 왜냐하면 행정이 능동적으로 이제 이 사회 문제를 적극 해결해라 그랬기 때문에 정치가 관심을 갖는 영역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적실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적실성하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잖아요. 후기 행태주의가 여기가 적실성에 대한 신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욜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신행정론에서도 적실성은요. 지금 현실에 적합한 것을 채택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의 고객지향성. 고객이란 말이 또 나왔어. 근데 고객이란 말이 나오면 얘와 얘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요. 시민을 이꼬르 고객이라고 해요. 이것 빼고는 다 달라. 이 입장이. 얘네 둘의 이론은. 다 달라. 방향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예. 그런데 공통점은 고객 취급했다. 시민을 고객 취급했다. 그겁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행정학.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했다. 분권화와 참여다 그랬을 때는 이게 좀 떠오르는 게요. 분권화, 권한을 쪼개고 참여를 강조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민주행정 패러다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이 기본적으로는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행정학에서도 보면은 분권화 참여를 강조했느냐 이게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은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권화와 참여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론별로 어떤 키워드를 기억하되 그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그 이론의
독점 소유냐? 그건 아닙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잘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번이 바로 답이고, 분권화참의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 확보, 이걸 위해서 참여를 강조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됐고요. 이거 뭐 76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신행정론의 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는 적용이 안 돼요. 접목이 안 돼. 신행정론이. 미국 사회 내 당시에 있었던 뭐 베트남전 파병 반대,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인종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고안돼서 철저히 미국 베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보편적인 이론으로서의 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왈도가 되게 인정을 받는 학자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학자보다 그 인정받는 게 학자들 간에는 좀 덜해. 학자들 간에는. 네.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야 진짜 그게 찐 이론 아닙니까? 그 미국 사회만 적용되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현실 참여적인 학자들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깊이로서의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그런 맥락성이 있죠. 자, 77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요. 사이먼은 행정관리론에서 이제 개발된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부성어의 원리 등은 상호간의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행정관리론 시절에 행정원리주의입니다. 행정원리주의가 있었죠. 요게 이제 달리 말하면 요게 이제 조직의 원리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직의 원리라고 공부했던 거. 그거거든요. 조직의 원리. 그러니까 관료조직의 원리 있었잖아요.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계층제의 원리, 분업화의 원리,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를 누가 비판했냐면 여기 행정행태론의 사이먼이 엄청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안 해서. 그러니까 당이론 쪽으로 접근했다 이거예요. 왜 당이론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막스 베버 관료제 얘기할 때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로 이념형이다 그런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요? 이념형이다, 보편성이 있다, 합리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공조직에도 적용되고 사조직, 그러니까 사적 영역의 경영조직에도 적용된다. 뭐 그것 때문에 보편성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념형이었는데, 이념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념형이라는 말은 이게 이상적인 형태를 그려낸 것이다. 머릿속으로. 야, 관료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면 야,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기반을 두고 막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입증도 안 된 얘기를 그냥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제시한 거를 어떻게 학문으로 인정하냐.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격언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깐 게 바로 누구다? 그게 사이먼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리그스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후진국의 행정 형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독립변수로 취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독립변수로 취급했다 그랬는데 그 대목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독립변수가 아니라 행정은 종속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지 이거 자체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모형 아까 분명 개도국이라 그랬는데 후진국이라 나온 것도 마음에 좀 걸리긴 해요. 그죠? 근데 의도가 무엇인지는 출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후진국에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 후진국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2번은 뭐 그런저런 얘기들로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도 접근해 보시면 돼요. 리그스가 얘기했던 것은 농경사회면은 농경사회라는 원인 때문에 행정의 모습이 이래. 그런 거 아니에요? 융합사회는 그러니까 농경사회 융합사회.
분화사회는 분화사회라는 어떤 그 흐름들 때문에 행정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이 하나의 결과인 거죠. 환경적인 영향의 결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왔을까요? 파슨스가 나왔는데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네 가지 기능으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체제주의 기능. 이거 이제 체제 이론에서 나온 학자죠. 체제 이론에 나온 AGIL 기능 기억나요? AGIL. 앞글자, 영어로 앞글자 따서 그냥 요 네 개인데 AGIL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가령 그 앞에 있는 적응 기능 어댑테이션 그래서 A 뭐 이런 식으로 AGIL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행위이론을 주창한 하몬이 있습니다. 하몬 여기죠 행위이론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행정인들의 개별성 이거를 부정하냐 이런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하몬은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접근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런 속에서 보면 집단주의적인 걸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징적 상호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상징적 상호주의는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상징체계 이런 걸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실증주의다 그런 얘기는 요거는 이제 기존의 행태주의가 실증주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예요. 왜 사람들의 의식, 판단 이런 것들을 부정하냐 이런 식의 접근이라서 반대로 간 겁니다. 19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가 부활해가지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NPM 시대 때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90년대로 접어들어서 정부 재창조론을 촉진했다. 아까 이제 오스본 게블러 이런 학자들을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8번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현상학.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된다. 의도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의식적인 거라는 거니까 가치지향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해 와요? 의식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행태주의가 행태주의가 표출된 행위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야, 행정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던데 내가 관찰해봤어. 그렇게 표출되던데 이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행정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현상학이나 행위론이나 도끼, 객긴 여기 이게 이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왜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직 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의미부여. 객관적 존재 서술에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과학적 연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을 분해하지 말고요. 여기서는요. 왜 그렇게 했는지 원인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이렇게 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3번이 답입니다.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향성, 그들의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신제도주의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신제도주의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